자, 매주 금요일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 안보 정치 상황. 금요일 이분과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 진보 닮아서 아닙니다. 이제는 간신 간별사가 됐습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듣고 싶다던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 어떤 사건을 대하는 행태를 보면은 예. 증거 있어? 뭐 녹취 있어? 뭐 이런 식의 말을 잘 해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고발당할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자 이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처음에 명태균이 이제 김영선이 됐어. 네. 윤상현이 갔어. 뭐 하면서 이제 떠벌릴 때 저 봐라 저 허풍이다 저거 예. 이랬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하고 뭐 통화한 근거가 뭐 있냐? 그런데 뭔가 그걸 암시하니까 조용히 간을 보고 있다가 네. 이번에는 대통령 녹취가 나왔어. 이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뭐 듣고 싶다니까 목소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윤상현하고 녹취 있어? 그래서 저거는 좋은 말 한 거야. 윤상현하고 주고받은 게 없잖아. 이러다 어느 순간에 그 증거가 툭 나와. 네. 그러면 윤상현이 그 공관위에 지시하는 거 봤어? 봤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법이라는 게 네. 요 증거 없잖아, 조 증거 없잖아. 이러면은 끝도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산에 가서 호랑이 발자국만 보면 호랑이가 없어도 호랑이가 있구나 아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서 보니까 저 골목 구석에서 구린내가 쑥 나는 거야 맨날. 예. 그러면 그 어둠 속에 뭔가 있는 거야. 있는 거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어떤 놈이 보니까 거기서 바지춤을 급히 올리면서 손에는 두루마기 휴지가 들려 있어. 네. 그러면 그 놈이 싼 거야. 싼 거 간 거죠. 그럼 그 놈이 똥 싼 거라고. 그렇게 봐야죠. 근데 똥 싸는 장면 봤어? 그러니까요. 그 똥이 그 똥인지 유전자 감식해 봤어.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면 예.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이 이제 추론의 능력, 이 이성이 네.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현대의 진보 사상은 네네.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또 그러면서 그걸 추론을 하는 능력을 우리가 인간이 이제 문명의 토대를 닦은 건데 네. 그런 어떤 능력을 신뢰하셔야지. 이런 어떤 정루, 좌우, 정황 또 어떤 그걸 구성해내는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고 그걸 채우는 그 라인이 있다면 다른 가능성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러면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것이요. 믿어야 돼요. 그 정도. 이걸 인간의 어떤 당연하죠. 이성으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진 못하지. 네. 그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완전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용산이나 국민의힘이 뭘 해명을 했는데 왠지 석연치가 않은데 그걸 반증하는 자료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저 해명이 거짓이고 처음에 우리가 심증을 뒀던 게 진실이구나 하는 데는 대세 판단에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일쯤 보라니까. 이제 또 나옵니까? 그런 녹취록 있어? 뭐 윤상현은 부인하고 있잖아. 덕담이었대잖아. 이래고 버티는데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용산의 판단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자들이요. 이게 사람의 이 인간의 이 인격을 대놓고 조롱한다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저는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선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 한 바가 없고 김건희 여사를 좀 달래려고 김건희 여사는 명시를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뭐 녹취 없겠지? 이래가지고 이런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때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걔 호구로 보는 겁니다.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어떤 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 자기 법기술에 대한 과신. 내가 이걸 많이 다뤄봤다는 그리고 버텨야 된다는 일종의 아집. 이런 것들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그냥 근근덕신 숨만 쉬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이런 어떤 그 엽기와 변태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의 증거나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 권력은 어떤 권력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건데. 예, 권력을요. 이건 김건희 섭정 체제입니다. 아, 섭정이라고요? 네. 오. 아, 우리 오빠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서 지가 뭔 짓 하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에 중국 황제가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면 왜 섭정이냐 하면은 외첩들이 보기에 황제가 아무것도 몰라. 섭정이죠. 넌 어린 애야. 이래서 도와주는 거라. 이걸 섭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섭정. 섭정이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그 데뷔 마마가 뒤에 이제 그렇죠. 병풍 치고 앉아가지고 전하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어린 황제가 임금이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아, 그렇죠. 이게 그거가 아니면 뭡니까? 섭정과 거기에 있는 윤회관이랑 간신히 비전에는 이게 왜 엽기적이고 변태적이냐고 느끼냐 하면은 어떤 왕조적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왕조요. 예. 아니면은 어떤 강남의 야쿠자 세계 같은 이런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경악을 하고 충격을 받는 거지. 어떤 공화적인 이런 어떤 그 분위기에서 세상 이런 순리와 어떤 체계와 시스템 그게 공화정의 우리 헌법상 공화정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시스템에 가서 다른 드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 하고 왕조가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고 섭정 체계로 보여지니까 그때 우리가 이 낯섦은 뭐지? 이런 어떤 당혹스러움은 네. 뭐지? 네. 이런 게 지금 국민들한테는 지금 퍼져 있는 거죠. 민주공화국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돌아가는 게 우리 공화정 시스템인데 왠지 왕조, 섭정, 조선시대, 중국 황제, 섭정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낯설하는데 자 일단 어제 녹취록 한번 다시 들어보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좀 들어주시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이게 2022년 5월 9일 날 공천 전날의 녹음 내용이고 그 다음 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습니다. 다음 날 취임식도 관계되고 취임식 참석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난 6월 15일 날 2022년 6월 15일 날 명태균이가 아는 사람한테 이 통화 내용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도 요것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요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끄는 거야. 자, 2022년도 5월 9일 대통령 육성 녹음도 충격적이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게 6월 15일 날 2022년 6월 15일 날 이 녹음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명태균 씨 얘기도 충격입니다. 지금 보면 그 문자 메시지 오빠는 이제 확실히 드러납니다. 철없는 오빠, 무식한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거 뭐 친오빠라고 또 변명 벌써 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 메시지 오빠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데 그건 명태균이 중간에 말을 바꿨죠. 네. 친오빠였다고. 친오빠라고 본인이 그것도 또 또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준 맞춰준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오빠가 누구 오빠일까? 네. 전 국민 오빠 찾기 운동이 벌어졌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싱겁게 끝나는 문제고 네. 문제의 그분 목소리, 네. 그놈의 목소리, 그분 목소리가 나왔어요, 나와면서 이제 다 깨어 맞춰진 겁니다. 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 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통화에서 예.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당을 보는 시각이 이거는 말이야 저기 그 뭐 하라면 하지 말이 많어. 지시 내렸는데 왜 안 듣냐 이런 뉘앙스예요. 예. 근데 왜 말이 많어? 예, 말이 왜 많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정 관계를 바라봤다는 거야. 아하. 나는 사실 요 말이 척 가슴에 꽂히더라고. 말이 많네 당에서. 당은 말이 많아야 돼요. 당원이 네,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그게 맞는데 네. 그게 불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시를 그러니까 했는데. 하라면 까라면까지. 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야? 검찰 조직에서 보듯이 당을 바라봤다. 이런 점들이 일단은 꽂히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녹취에서 이렇게 네. 보시면은 6월 15일 날 녹취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예. 일단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공천 발표부터 했으니까 취임하는 날 첫 번째 업무 자체가 불법이야. 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딴 것도 아니고 그런 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이 잡아놓은 기소했어요. 본인이 기소했어요. 본인의 첫 번째 범법 사업이 취임식 당일날이라는 거.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자기 친박들 그거 좀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한 거를 정무수석실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예.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장은 나는 몰랐다고 그까지 얘기를 그렇지. 했는데 예. 그럼에도 범죄가 돼가지고 2년형을 받아놓고 그 기소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이 몰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6월 15일 통화를 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명태균 씨의 약간 전달 과정은 좀 있다고 봐.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허세 같은 건 항상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근데 시작한 지 정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자격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예. 그리고 요때부터가 이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기 김건희 여사가 뭐 급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뭐 했던 거는 맞는데 네. 요 말투 자체는 명태균 씨가 조금 네. 약간 만들어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욕설이 섞여 있어. 난 저게 XX가 되게 궁금해. 저게 뭔지. 저는 알 것 같긴 한데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뭐 많이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긴 한데. 예, 이거 방송 끝나고 저하고 예, 같이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하기로 얘기하시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의 말은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예. 이래 자기식 헌법 1조가 만들어졌고 이 정신이 이후 모든 행보에서 관철이 된다고. 의원님 제가 더 충격적인 게 이게 언제냐면요. 예. 지금이 아니에요. 2022년 6월 15일 대통령이 되고 한 달 됐을 때 벌써 권력 1순위는 김건희 여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허세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충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 장관 앉히라는 그 얘기 장관 앉혀라,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면 마누라 앞에서 저 변명하는 거야. 이렇게 전화 받고 보라고. 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러니까 거라면.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예. 또 저거 앉혀라.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박완수 경남지사,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 뉴스타마스에 보도한 겁니다. 다. 그다음에 저기 김영선 의원, 네. 그다음에 송파에 누구요? 저 조은희라는 의원, 예. 요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 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근데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기 국무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주요 공직까지 전반적으로 지도 편달을 한 거니까. 장관 앉혀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그 장관 이렇게. 앉혀. 이거는 저기 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했다. 이게 지금 그거는 사실상 인사를 지시하고 대통령은 그 지시를 따르는 역할을 했고 혹시나 뭐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들어주면서 얼굴을 마주치면서 자, 내 지시했대? 이거 보여준다. 이 얘기를 지금 명태균이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와, 이게 뭡니까? 그냥 여사가 대통령만 조종해가지고 예. 그 사람 장관 앉혀야지. 그 사람 어디 뭐 정부 기관장 보내야지. 설령 이렇게 해서 종결을 했다면은 이렇게 안 드러날 수가 있는데 네. 김건희 스타일이 네.
그거를 과시한 것 같고 다 알려줍니다. 밖에 나가서 아마도. 예, 그건 뭐냐면은 본인 위주로 줄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 그걸 갖다 성과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러는 이면에서 네. 이제 정권 초에는 그 선거 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옵니까? 네. 또 당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사람들을 앉히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가 그거를 일정 정도 견제하고 차단막이 역할도 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당의 국민의힘의 윤핵관은 김건희 여사하고 상극이에요. 아하. 그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예.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검찰총장 인사부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직권하고까지 이게 김건희 여사는 저 죽 써서 개 줄 수 없지 않느냐. 예. 예, 이게 일종의 어떤 개입의 에너지였던 것 같아. 명태균 씨는 또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네. 정확하게. 예, 그렇죠. 그럴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원래 간신은 이게 그 저 권력자와 어떤 그 관료들 또는 어떤 이 집권당 사이에 예. 틈을 보고서 그 진격해 들어오거든요.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그렇죠. 획득하는 거잖아요. 간신들이. 그렇습니다. 책 읽으신 것 같네. 김영수 교수 책에 정확히 나오는 하도 표현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나와 비집고 들어온다고 돼 살짝 있거든. 봤어요. 비집고.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우선 국민의힘하고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류의 예.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뭐 그걸 우리는 소위 개혁보수라고 부르는데. 예, 좋게 말하면. 네. 좋게 말하면 개혁보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지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든가 예. 또 후원금도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쪽에서 뭔가 놀고 싶었던 거야. 네. 내 친구들은 여기인데. 예. 근데 국민의힘만 생각하면 옛날 그 도이치모터스 그거 네. 김진태가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네. 장재원이 나오고 네. 아우. 오늘날 김건희 의혹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 네, 맞습니다.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다 만든 그 거예요. 1900때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싫고 우선 본인도 약점이 있고 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자꾸 윤핵관들한테 포획이 되는 거야. 아하, 예. 이게 하루하루 애가 탈 노릇이라서 그래서 뭔가 더 이걸 갖다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니들이 윤핵관이라면 나는 김핵관을 만들겠다. 자기의 핵관들. 그래가지고 우선 대통령실의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말 잘 듣는 정보 라인도 만들고 네. 장관도 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네. 저 윤핵관이 우리 오빠를 다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 뭔가 이런 식의 권력의 판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는 권력을 진 사람이 김건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딱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두 사람의 통화,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예.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또다시 간신 간별사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죽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오늘 전화해서 윤석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시키면 대로 하있어 그냥.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저희 강혜경 씨 뉴스토마토 보도 김영선 전 의원이 쩔쩔맨다 명태균 씨한테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녹음 내용, 증거 내용이 지금 들었는데 의원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대 법대 법조인 출신의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왜 저래 쩔쩔매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합니까?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몇 번 곱씹게 되는데 네. 그 소리 버럭 지르면서 하는 말 중에 예. 본인이 왜 판단을 합니까?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본인이 판단하죠, 국회의원인데. 오선 의원이에요, 오선 의원. 오야가 하는 거지. 오야라. 내가 왜 아까 그 야쿠자 같다, 강남 예. 그 세계 같다, 예. 이런 낯설음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용어 자체가 조폭 용어잖아. 오야라는 게 조폭 용어죠. 오야붕. 두목. 예. 그런데 저런 어떤 거에서 네가 무슨 판단을 하냐. 이게 가장 모욕적인 대목이거든.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도 사람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다선 의원들을 보면은 네. 권위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항상 하더라는 예. 말이야.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돼 있어요. 뭐 당을 옮기든지 아니면 몰라 어떤지. 야, 내가 다음번에 한 자리 쟁취 못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이런 사고에 중독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사실 국회의원이 이 세비만 갖고 따지면 대단한 권력은 아니거든. 밖에 나가면 돈 더 벌어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정의 욕구가 이게 마약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 네. 선수가 올라갈수록 뭐 이제 못하면은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건데 약해지고. 이게 바로 그 직이나 자리에 극도로 집착하고 아하. 끌려가는 이제 정치인이 되는 그런 민낯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몰골이 된다고. 네. 근데 딱 갖고 놀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럴 때가. 충격적입니다. 갖고 놀기 좋은 거예요. 암만 그래도 나이도 훨씬 많고 아니 그럼 자기가 국회의원 하든지 저렇게 혼내면서 저 때도 언제냐면 2022년 6월달 대통령 되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인데 저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야 권력 1순위가 누군지 알고 좀 제대로 좀 해라. 혼쭐을 냅니다. 그렇죠. 저 때도 김건희 여사가 더 높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완전히 이제 권력이 사적 질서로 이게 이제 김건희가 하나의 권력의 꼭지점에 정점에 있다 보니까 예. 모든 문화가 이제 줄 서고 예. 저 야쿠자 모양키로 인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사적 질서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온갖 엽기 행태가 다 나오고 이러는 건데 네. 사실 나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럴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뭐죠? 김영선 의원 딱 저렇게 한마디도 항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저렇게라도 해서 국회의원 하고 싶을까? 제가 솔직히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뭐 저는 국회에 몰라서 저렇게 쩔쩔매면서 저게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쩔쩔매면서 하고 싶습니까, 의원님? 의원 하셨으니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살아온 정치를 그렇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스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 반대편에 또 어떤 소심한 나머지 이제 팍 튀어오르고 삐지고 뭐 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명태균이 그걸 압도해버려. 심지어 이준석 대표까지도 제가 네.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까지도 예. 저 어떻게 보면 명태균한테는 저런 류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나는 의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답변하는 게 좀 시원찮아요. 그렇다니까.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 한 명 등장합니다. 강혜경 씨가 그 법사에서 냈던 의원 27명 그 중에 한 명 또 좀 전에 언급했던 조은희 의원인데요. 명태균 씨가 조은희 의원을 언급하면서 또 뭐 장립무사 이야기가 나오고 장립무사 나오죠. 장립무사 얘기인데 요것도 얘기 한번 들어보고 녹취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조원이 전화 왔더라고. 아, 대표님 이제 내보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렇게 진짜 기가 찼어. 대통령 네 분께서 대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촌에서 26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는데.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그래 내가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 그래.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야. 네,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자, 조은희 의원 지금 2022년 재보궐선거 할 때 서초갑, 그 전에 서초구청장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입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박완수, 김진태, 김영선, 조은희 등등 얘기 계속 나오는데 다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명태균 씨 이 녹음 자료면 또 권력 1순위 김건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1순위예요. 그리고 공천 다 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녹음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가 뭐 어떤 공적 가치가 아니라 예. 완전히 이제 불나방처럼 그 권력에게는 사정없이 날아가고 네. 쫓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정치를 해왔던 이 어떤 병든 의식, 네. 병들어가는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본인이 통했다. 나쁘게 말하면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네. 오만방자함이 이제 거의 하늘을 찌르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김건희는 내 거다라는 식의 말투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고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무서운 게 네. 옛날에 그 히틀러가 극장에서 화가할 때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화가가 꿈이었는데 그렇죠. 1차 대전에 하사로 참전했었고 예. 이랬던 인물이 어떻게 해서 괴물이 돼 나가는가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인물 예. 하우스 호퍼라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훗날 나치당의 2인자가 됩니다. 나치가 집권했을 때도 실력자였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티벳 밀교에 심취하고 있어서 그 나치 문양이 그게 불교 문양이거든. 이게 그 불교의 반대적으로 그걸 뒤집은 뒤집은 거예요. 거잖아요. 그게 네. 바로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엄마야.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사이비 지정학, 예. 그래서 폴란드 체코 침공의 그 농거를 만드는 아하. 그게 이제 독일어로 레벤스라움이라고 하는 예. 생활권 개념, 생존 공간 이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거든. 네. 그 괴물을 만든 거죠. 오늘날 제가 명태균 씨를 보면은 이 김건희식 어떤 그 세계, 김건희 왕국을 통해 가지고 나같이 알아주는 사람을 서로 알아주는 사람끼리 손을 받으면서 이렇게 권력을 빌드업 해 나가는 예. 이 과정은 명태균 씨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괴물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예. 이게 바로 괴물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공화정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공화정을 왕조 같은 섭정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조은희 저 의원이 전화해서 이제 영남권의 황태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합니까? 말에 엄청 흐뭇해한다. 신났어요. 엄청 흐뭇해. 할 수 있는 말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좋아서. 예.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뭐랄까 이게 저 옛날 중국 황제 시대에 이제 어떤 간신이 하나의 어떤 예. 권력과 돈을 갖다 그런 긁어모으기 느낌이잖아요.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밑에서 아부하고 아첨해가지고 네. 그냥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사실 역사적으로 자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말하면 명태균 같은 사람은 간신인데 간신이 뭐 왕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싹 꼬셔가지고 실력자가 되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꼬마 같은 그런 수렴청정하는 그런 얘기, 뭐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 5짤짜리 꼬마 뭐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그거랑도 사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 보면 그러면 대비하고 그 간신한테만 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그렇게 해서 출세한 게 장의라는 사람이에요. 아 장이 우리가 합종연행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데 아하. 합종연행의 그 유명한 석학 장의가 간신은 아니지만 네. 어느 날 보니까 황제가 나를 안 알아주거든. 아 모르니까 자꾸 멀리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대비가 있었다고.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웃나라 뭐 진나라인가 어디서 벼슬자리 하나 못 얻어서 그냥 골골하는데 네. 자기가 그 나라 출신이거든. 예. 그래서 그 대비를 찾아가서 내가 그 동생분을 재상으로 등용하도록 그 나라에 작업을 해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라인을 통해서 황제의 신임을 다시 받고 예. 끌어오는 예, 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술수를 쓴단 말이에요. 예. 또 당나라 현종 때 양국층은 양귀비를 어허, 통해서 맞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명태균 씨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네. 자기가 왜 이런 권력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뭐냐고. 차라리 그 얘기라도 지금 하는 게 맞죠. 근데 전혀 없어요. 이런데 이 사람이 어떤 처세와 권력에 대한 어떤 비선의 특징은 다 나타났는데 네. 비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뭐고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 없어요. 많은 녹취 파일에 없습니다.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서사요. 네. 뭐 소 젖이나 짜던 놈이고 예. 내가 서울대 뭐 다 필요 없다고 자기가 그래, 최고라고. 근데 아니 인생의 서사는 알겠다니까. 그거는 소설로 써도 손색이 없어. 네. 아주 한강 소설 같은 급에도 올라갈 아니, 수 있어. 한강까지 또. 아니 어쨌든 예, 예. 시적 산문이니까 예, 이거 예, 맞습니다. 표현력이 예.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나라를 어쩌시려고 이러신 거예요. 나라를 어쩌시려고. 이제는 그 질문을 해야 되고 어. 명태균 씨도 이제는 답을 해야 돼요. 뭐 자기가 뭐 녹음 자료 말 갖고 있다, 뭐 묻었다, 또 태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셨고 어떻게 하려고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 지금 명태균 씨한테 두드러지는 거는 권력욕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 녹취록들 보고서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는 또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내가 이런 서글픈 느낌을 금할 수가 없고 네. 결국은 권력욕입니다. 제가 네. 보기엔.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빠진 게 뭐냐면 진정성과 겸손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진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본인의 권력욕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권력. 네. 어떤 시민들에게 이 나라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공적 논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될 때 위험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 그게 결국은 지금 김건희의 섭정국가, 네. 거의 컬트 국가죠 사실은. 야, 예,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우리 어떤 상황까지 대한민국. 갔다는데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조들이 이룬 대한민국 우리 민주공화국이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이런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 모조리 다 잡아들여야 돼야지. 저는 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정치가 된다고 믿는 보수 여당. 예. 국민이 윤핵관 아니면은 저런 식의 여사 네. 라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짠 이런 자들한테 더 이상 나라를 맡기실 겁니까? 그래? 맡기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신간별사 우리 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정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고성도가 하고 또 뜨거운 국정감사였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자, 가방위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봤고요. 네. 또 많이 좀 보도도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뜨거웠던 것 같은데 종료가 된 겁니까 지금?
과방위는? 금요일 10시 40분에 종료했습니다. 자, 위원장이시니까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 한마디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던 상임위,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건 우리 상임위가 거의가 초선 의원들이에요, 여야가.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야당 의원들이, 초선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은 네. 그런 아마 상임위였어요. 위원장님하고 간사 정도 빼고는 대부분 초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네, 초선입니다. 초선이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의 초선이었어요. 예, 제가 거의 봤을 초선이고 때는. 네. 두 분만, 거기도 네, 간사랑 간사가, 신성범 예, 의원만 빼고 신성범 다 의원. 초선이라 그 초선 대 초선의 격돌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인데도 네. 그 야당 비판에 더 초점을 뒀던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패기가 있었고 근데 하여튼 뭐 민주당 과방위 초선 의원들은 정말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초선들 처음 봤다.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하이라이트 장면 저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예. 지금 나와 있지만 예. 목소리가 이렇게 같잖아요. 예. 예, 저는 목소리를 바친 상임이었죠. 네. 왜냐하면 길게 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너무 많아서 예.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막판에 집중적으로 저를 흔든 장면이 있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방심이 때인데요. 네. 그때 그게 류일임 방탄을 위한 거였어요. 예, 류일임 위원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가 퍼부어질 것 같으니 위원장을 흔들어서 파행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우연히 또 그 전략을 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누가 지나가다 듣고 저도 예, 왜냐하면 너무 크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뭐 또 맞춰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뭐 김태규 욕설 대행의 논란. 욕설은 전 처음 봤고요. 예, 저 그리고 처음 그 봤습니다. 욕을 해놓고 예. 사과하지 않고 변명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예. 사과를 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는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럴 때 보통 사과를 해라,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사과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인사들은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싸우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니까 진짜 싸워요. 논리도 없이 싸워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인상적이었을 것 네. 같지만 저는 사실은 김영숙 교수 R&D 건이 네. 아. 예, 저는 이번에 그 이혜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과 그리고 거의 위원들 전체가 그 관심을 가졌는데요. 거기에 뭔가 그걸 파보면 이 정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좀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이 5배 이상 발언해서 독점이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독재라고 국힘이 얘기를 죄송합니다. 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네. 제 질의 시간이 그렇진 않아요. 진행할 때 그렇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소위 이제 다른 영역은 아니고요. 과방위 국감은 두 파트예요. 하나는 방송통신 관련, 네. 하나는 과학기술 과학, 예. 원안이 관련인데요. 과학기술 원안이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이 밀어주자. 네. 특히 우주청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라. 네. 그래서 과방위를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방송통신 관련해서는 막 갈등이 첨예하게 해서 요까지 나오다가 그 과기부 할 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중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학도 있다는 거 아마 모르는 국민도 있을 거예요. 방송도 있지만 과학 기술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과방위는. 과학기술 부분은 네. 매우 충실하게 그건 그렇죠. 여야 의원 모두 예, 잘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10월 7일 날 하루를 분석한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하루만 해도 10시간이 넘어요. 제 질의 시간은 제 개인 질의는 얼마 안 돼요.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정해서 7분, 5분, 5분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근데 진행상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요. 네, 저는 뭐 제가 뭐 질의 시간을 다른 의원들은 10분인데 저는 20분 쓰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최수진 의원 발언권 제안했던 거. 그날이 이제 그날인가요? 요 유일임이 10월 7일 하루 한 건데요. 예. 그분들이 하루 얘기한 건데 네. 그거는 첫날이고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하루 잡아서 했어요. 네.
그날이 이제 류일임 방탄을 위해서 저는 여당에서 짜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기획을 당시? 해서. 네. 그 사실 그 욕설까지 된 날이 그날 아닌가요? 그날입니다. 그날도 욕설 등도 뭐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여튼 파행을 시키려는 게 여당 쪽 근데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네. 뭐 파행하려면 파행도 해줘야 되는 게 또 위원장의 직분이라 맞춰줬을 뿐이고 네. 뭐 그 전날 그날 뭐 해서 저에게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떨어져라 이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했죠. 네. 저는 박정훈 의원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더 네. 단련돼서 네. 정파는 달라도 재선해서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선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MBC 3노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방위원장이 여당 의원들 팩트 체크는 잘하신다. 또 특히 여당 의원들 팩트 체크만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던데. 아, 그게 예. 제가 이번 그 국감을 보면서 오히려 여당 위원님들이 네. 야당 비판하고 류일임이나 김태규를 너무 과다하게 옹호하려다 보니 잔잔한 팩트가 잘못된 게 많았어요. 틀린다. 예를 들면 KBS 수신료를 방통위가 정책 결정할 때 2인 구조에서 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김현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인 아니네. 그래서 3인이다. 그런 거 네. 팩트 체크 어떻게 해야 안 될 해요? 위원장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거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현 의원도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저에게 쪽지를 줘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쪽지로 김현 의원이 요거를 시정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야다 팩트 체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야당 위원들은 제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인 출신도 많고 네. 또 황정화 의원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과학기술 천재잖아요. 그쪽이죠. 네,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네. 그 거의 팩트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를 탓하기 전에 그 제3노조도 여당 위원들이 한 얘기 중에 팩트 체크 먼저 해봐라. 네. 이거를 타겟형으로 저만 갖고 이러면 MBC 노조 제3노조가 더 오해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백미는 유일인 방심위원장 그때 나왔을 때 국감 때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 메일 공개하고 일부분 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 메일은 예. 마컴 에릭슨 네. 예, 유튜브 이제 부사장을 네. 류일임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만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도자료를 내기를 그 유해물을 차단하기로 약속했다고 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컴 에릭슨은 유튜브 담당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팠더니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했는데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약속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류일임 증인, 그 류일임 씨는 빨리 물러나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분이 소위 청부민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청부민원을 하잖아요. 같은 건을 뉴스타파 김만배 MBC 보도. 근데 중요한 건 한 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 안 나요. 그런데 오버하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지인들 다 해가지고. 예, 저는 뭐 청부민원이라고 예. 의심합니다. 강력히. 네. 거의 네. 심증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버하듯이 네. 국제관계에서도 오버를 했다고 이것도 지금 보는 완전 거예요. 오버잖아요. 아닌 예. 걸 갖고 뭐 파격 받은 것처럼 문서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컴 에릭슨을 예. 그 출석하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출석은 못하고 확인을 확인을 해준 해주겠는데 겁니까? 약속할 처지가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는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약속할 위치에 있지 않다가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유튜브가 신속하게 유해 컨텐츠 차단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유튜브 담당도 만나고. 예. 그런데 이분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버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 중요한 방심위원장 할 자격이 없다. 그 오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국감에서 다뤄졌는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영상 새벽에 그 차단하려고 시도했던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홍보 영상, 서울의 네. 소리가 홍보 영상을 그렇죠. 냈어요. 예고 홍보 예고 영상. 홍보. 예. 그거를 차단하려고 한 아. 거예요. 그런데 방심위 내부에 정말 그 전문가가 있었던 거예요. 고모 네. 직원이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버텼고 이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직으로 갔다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아. 받아서 부산인가 지역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위원장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짧은 홍보 영상
그거 뭐 삭제하라는데 왜 그러냐? 중요한 거. 네. 본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더듬수예요. 아, 그 홍보 영상의 예. 내용이 본 영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홍보 영상이 삭제되면 본 영상은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김건희 방탄위원장이지 네. 대한민국 방심위원장이 아니에요. 네. 다 대부분 그런 걸 했고 이번 과방위 과정에서 방심위원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 위법 부분 이런 예. 것들이 다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확인된 겁니다. 네. 본인이 직접 지시했고, 요 홍보 서울의 소리 김건희 디올백 네. 홍보 영상 삭제를 지시했고, 그리고 그게 간부들은 대충 뭐 넘어가려고 한 것 같고, 네. 그 고모 직원이 막았죠. 양심으로 막은 겁니다. 막다가 본인은 한직으로 갔을 수 한직으로 있고. 밀려가서도 네. 이분은 방심위가 사실 140명의 직원이 방심위 네. 직원 중에 한 200여 명 되는데 권익위에 그 유일임의 청부 민원을 제소해요. 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이 140명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심의 전문가들이고 그렇죠. 그 네. 고모 직원 같은 분이 방송심의를 지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런 것들이 그나마 과방위 통해서 확인됐던 게 다행이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과방위에서 이제 과학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히 김형숙 한양대 교수 임용 관련해서 이게 조금 부적격 임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과방에서 다뤄졌습니다. 예, 그 부적격 임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건 교육위고요. 네. 문정복위원이 집중적으로 잘 다뤘고요. 네. 근데 그 핵심은 R&D 이분이 사업. 무용 전공이에요. 네. 이분이. 그런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공공정책대학원 관련 논문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네. 임용이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뭐 디지털 무슨 센터에 네. 센터장을 맡는데 초임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혜이며 이상한 일이고 네. 요거를 제보한 분은 제보한 뒤에 억울한 일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근데 이건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고 네. 이제 이분이 중요한 건 한양대 공대의 교수가 됐는데 무용 전공 네. 교수가 그런데 소위 그 디지털 마음 뭐 디지털 헬스, 디지털 네. 마음 살리기 예. 뭐 이런 거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데 요게 핵심인데요. 네. 2023년에 과학 쪽 R&D 예산이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삭감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이 기억할 관련된 예산은 예. 2배로 오릅니다. 이건 또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오. 거의 그 뭐 구체적인 액수는 막 네. 왔다 갔다 하는데 150억 이상이 책정되는 거예요. 더. 예. 이분은 계속 나와서 물타기만 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네. 근데 그 당시엔 액수가 크지 않은데 이게 2023년에 대폭 늘어나요. 네. 거기에 마음 헬스가 들어가면서 마음 헬스. 좀 이상한 얘기고요. 예.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조성경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네. 이분이 R&D 카르텔 8가지를 쭉 열거한 분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뭐 R&D 카르텔이 있어서 예산이 새는 것처럼 막 몇 번을 얘기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 조성경 차관이 8가지로 R&D 카르텔 유형을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업이 R&D를 따요. 네. 그러고서 출연연 등이 혹은 누군가 캐션 마크가 예. 주고 싶은 사람을 기업으로부터 받게 하는 거예요. 아, 기업한테 받는다고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어허.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같은 예산이 막 증액되거나 이런 게 3번째인가 4번째인데 예. 요 김영숙이 딱 1~3번 카르텔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해당하는 거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예. 조성경 전 차관이 그날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당신 이거 하지 않았냐. 이거 없앴냐. 그랬더니 네. 노력을 했다. 예. 그런데 이 노력이 예산 삭감이냐. 그랬더니 저는 예산 삭감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안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저도 궁금하다. 본인도 차관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차관이 모르면 됩니까? 예, 이게? 요 요지로 얘기를 와, 했어요. 그게 예.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계속 추적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 김영숙 교수 건이 뭐 KT가 끼면서 이게 네. 뭐 복잡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음 수련, 마음 마음 헬스. 어쩌고, 마음 마음 헬스요? 헬스, 말도 뭐 이상한 참 놀랍습니다. 저런 사람을 저게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교수에 가는 것도 그렇고 센터장 시키는 것도 그렇고 좀 제 놀랍습니다. 한양대가 체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 체대 교수로 갔다면 네. 저희들이 아유, 뭐라고 그러면 하지 뭐라 않아요. 할 일이 근데 없죠. 공대 교수가 한양대 됐네요. 공대는 매우 아주 거기 유명하고 좋은 곳이죠. 좋은 그리고 공대 아닙니까? 공공정책대학원
여기 적어도 공공정책대학원 가려면 행정 관련한 논문이 그러니까요. 있어야죠. 근데 말을 계속 돌리다가 제가 답답해서 이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어났는데 제 발언이 네. 의원님들 질의 끝나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몇 가지만 찍겠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당신 요런 논문 있냐 그랬더니 말을 막 돌리다 결국 행정 관련 논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그러더라고요. 거잖아요. 무용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예산 보고 그 또 하나는 모든 예산이 깎이는데 이분 관련 올라간 예산만 거잖아요. 늘었다는 거죠. 그런 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 예.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 취재력을 동원해서 좀 파주시면 너무 조선일보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위원장님, 과방위원장님, 또 법사위원장님 비판을 좀 아침에 한 것 박지은 같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순서 좀 바로 잡아주세요. 예. 정청래 법사위, 예, 최민희 죄송합니다. 과방입니다. 저 2등입니다. 법사위원장 1등이고요. 2등.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주 한 면을 다 이제 비판을 했던데 사실 비판은 뭐 그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더 필요한 부분 보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파야 됩니다. 어디서 팝니까? 뭐 국회가 조사권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수사에 비슷한 게 언론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볼 걸 좀 봐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사장의 박장범 앵커가 지금 됐습니다. 박민 사장을 제쳤어요. 이것도 좀 놀랍고요. 저는 그 이윤기 위원이 이런 요지에 얘기를 네.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대통령 술친구를 김건희 호위무사가 예. 제쳤다. 한겨레 제목도 저 비슷합니다. 예. 예, 저는 아주 고개 그냥 예. 막 이게 저걸 저 기사를 못 보고 저는 네. 국감 중에 너무 바빠서 예, 제가 그냥 신문 하루에 보실 수가 없어요, 2시간, 진짜. 3시간밖에 예. 그리고 본래 신문은 제가 이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댓글도 잘 안 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윤기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 어쩜 저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네. 잘하셨을까. 네. 그래서 김건희 라인이 된 거죠. 뭐. 아, 근데 이 장면에서 예, 제가 박민 사장을 일찍 들여보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면에 근육 떨림이 아. 와서 얼마나 충격적이면 그랬겠습니까? 전부 박민이 된다고 아.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국감에 나와서도 당당했어요. 예. 그 사장 제청 전에. 아하. 예, 그런데 박장범이 되고 나서 예. 그 파우치 사장이 되고 나서 예. 국감에 나왔더라고. 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사실 봐주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 충격이 뭐 엄청 사장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제 그래도 나와야 될 임기가- 시간 임기 끝나면 그래도 임기는 사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배려네요. 한편으로 좀 배려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공개적으로 다 된다 그랬는데 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반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세상에 그 박장범은 본인이 예. 메인 앵커로 앉힌 거잖아요. 그게 박민 사장이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그런데 앉힌 거잖아요. 그렇게 예. 당했으니 누구한테 당했는지 이제 규명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민 사장을 제치고 박장범 지금 앵커가 지금 사장이 제청된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닙니까? 예, 합니다.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 대목도 예. 이 인사청문회를 법에 넣은 게 저거든요. 예전에 예, 세월호 그 끝나고 방송 KBS 사장은 사실은 공영 사장이긴 하지만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세월호 때 장관도 아니고요. 세월호 때 소위 네. 세월호 참사를 잘못 보도해서 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게 기레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서 사장 인사청문회를 넣고 그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를 그냥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그랬냐. 이런 그랬으면 얘기가. 뭐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건데 네. 어쩝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파우치에게 무조건 나올 거고요. 당연히 나오고요. 파우치 때문에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파우치 관련해서 그 네. 파우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노릇한 건데 네. 그 사진 한 장면 예. 대통령과 얘기할 때 앵커가 어떤 앵커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까? 당당하지. 네. 사부잖아요. 언론은 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감시하는 사부. 그 태도 한 장으로 저는 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지 말게 될지가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가처분이 걸려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2인 체제 그거죠. 2인 구조에서 2인 체제에서 KBS 그 이사들이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MBC에 대한 판결과 유추해서 보면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 네. 거고 또 핵심은 KBS 이사가 여야 구성인데 네. 야당 추천목들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심의해서 네. 예, 논의해서 의결하라는 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자, 정치 현안도 한번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뉴스팟 저희 토마토에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일단 저는 그 보통 영부인들이 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반의 지분이 갖고 있다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죠. 아, 속으로 생각하죠. 예. 예.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내가 대통령의 후보는 나기 때문에 그 여사들이 때로 뭐 뭔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어를 합니다. 제어하는 게 맞죠, 어쩌면. 그 네. 그리고 그렇게 제어를 하면 법이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여사가 50%라도 네. 부부 일심 동체라도 이름이 후보가 남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민영삼 얘기대로 나대질 않죠. 예. 예.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5% 네. 이름 대준 거, 아. 95%는 나야, 실질 대통령은 나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명태균 씨 얘기 중에 참과 거짓이 있는데 네. 참은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짓은 혼자 주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서 보면 네. 실제로 인수위에 들어와라 라고 말한 건 김건희 여사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보면. 네. 근데 인수위에 들어와라 말하는 누가 결정하냐?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당선 이후부터 김건희 여사가 많은 걸 결정하고 있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고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공동정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공동정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정부로 생각하고 아. 보니까 그 녹취록들에 계속 예. 보면 오빠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고. 그리고 바보고 그리고 더 심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내 정권인데 네.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돼. 네. 그 한정면이 또 잼버리 때 그 일으켜 세우는 사진 맞아요. 그걸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 해명 중에 뭐 최근에도 그런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건 뭐 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인데 네. 거짓이다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몽땅 허위 사실 유포로 이게 이미 국민적 재판에서 이분들은 다 유죄 선고 받은 분들이고요. 이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정부를 다시는 만들면 안 되겠다. 네. 유권자로서 결심하고 있고요. 네.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이게 주장이 아니고 사실 보고서가 나간 거예요. 검사가 낸 검사들이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네. 이것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다. 법원에 낸 자료인데. 그래서 법원에 검찰이 낸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대통령실이 있어서 뭐 합니까, 저게? 마지막으로 네. 지지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20%였습니다. 실제로 19점 98인가 그렇게 98이죠. 그랬었죠. 앞으로 20% 벽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도 있다는 저는 전문가 깨질 분석도 거라고 있고요. 봅니다. 왜 깨질 거라고 보냐면 이럴 때 대처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네. 이번 국감에서도 아무리 보수 언론이 여당을 옹호하려고 해봤자 네. 정말 여당들 준비 부족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그거 국민들이 다 직접 보거든요. 네.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언론을 통한 마사지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제는 언론이 못 도와준다. 예, 언론이 네. 도와줘도 그게 부작용이 나오고 언론도 같이 무너진다. 네. 그래서 언론들도 눈치 볼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면 일단 사과는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이건 대통령실부터 정무직 공무원들까지 사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과방에서 그 모습 많이 유감 봤었죠. 표명이다. 예. 이렇게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에요. 김태규 위원. 내가 위원장. 억지로 형식 예. 갖춰줄게 이건데 그러고 있고 대통령실이 거짓으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있고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데 네. 이게 국가 시스템이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시스템이 됐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거 네. 아닙니다. 윤석열 리스크예요. 대통령 리스크다. 예, 이거 다 예.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건희 이럴 때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국민이 뽑았지 네. 김건희 안 뽑았습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는 대통령이 더 문제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촛불 집회나 이런 것이 옛날 같으면 벌써 불처럼 일어났다.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유는 저는 뭐죠? 박근혜가 탄핵될 때 아. 야당의 의석수가 123석이었습니다. 아. 그 이후로 국민은 예. 야당들의 180석, 190석, 지금도 192석, 그렇죠. 이준석 당을 빼면 그래도 189를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석이 있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봐라.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심리세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그리고 뭐 개혁신당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야당들의 역할을 우선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께 그래도 안 되면 최후로 국민들이 나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국민들을 계속 생고생시키고 탄핵이 잇따라 되는 것도 또한 헌정사적 질서로 볼 때 불행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대학생들이. 예. 예,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은 의석수에 있어서 야당이 월등히 많으니 그렇죠. 한번 국민투표라도 해보자. 최소한. 예, 네. 최소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먼저 해라. 예. 이런 메시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가방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 김건희로 포문을 열고 닫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해야 되지만 또 김건희 여사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국감이 이제 끝나갑니다. 법사위는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운영이 하고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22대 국회 첫 국감 성과,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고 본격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뭐 비리, 네. 또 무속인의 국정 개입 의혹, 아하. 그다음에 또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감사, 다 법사위에서 했던 거네요. 예, 예. 감사원 또 그 검찰의 그 네. 봐주기 수사 감사 예.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다는 것이 뭐 네. 좋은 성과일 것 같고. 예. 다만 한계라고 한다면은 그 법무부나 감사원이 어떤 자료 같은 것들 제출을 거부하고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나 뭐 검찰이나 또 감사원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크긴 또 하겠지만 충격적인 게 예. 법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그 특활비 검정색 칠해가지고 돈만 보내는 거, 그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돈이 얼마든 내용이 대충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특활비는 깎아버리는 거고 이제는.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네.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굳이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서 저도 뭐 법조에 있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해도 그거 국회 통제를 받는 게 맞잖아요. 돈을 예. 쓰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또 검찰이 계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이제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이긴 하겠지만 네. 그 근저에는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마저도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뭐 검찰이나 감사원의 어떤 뭐 좀 그렇습니다. 특권 의식 같은 예.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아마 할 것 그게 같습니다. 가장 증인 출석하지 않는 것, 또 기관이 피감 기관이 자료를 내라는 국회 요청에 아주 그냥 무시해버린 거,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쉽다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세 건, 네. 죄명은 2개고 네. 쟁점은 3가지인데 세 건 모두 무죄가 나리라는 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법리상 또 증거상 네. 범죄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3건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위증교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15일 날 선고되는 게 공직선거법 이제 선고인데 예.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생중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하, 예. 예, 생중계 부분은 네. 국힘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이것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때 공개한 사례를 전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것은 뭐 저 정치보복 수사와 과거의 그 사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생중계 주진우 의원이 했던 말인데 이거는 예. 뭐 할 수는 없겠죠, 예, 생중계를. 예. 그 네. 지금 인권 말살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제1야당 대표가 재판받는 모습을 굳이 생중계로 노출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예.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니까 그건 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첫째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알았냐, 했던 거. 몰랐냐 이 예. 부분. 그다음에 네. 그 식품연수원 부지 그렇죠. 용도 변경할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 그걸 느꼈느냐, 안 예, 느꼈느냐. 그 두 가지인데 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반드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은 성남시장 네. 산하에 4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기 씨와 같은 급인 팀장급 공무원들이 그 600명이 넘는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15명과 함께 다녀왔던 그 속에 네. 끼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대학 동기들이 308명이었는데 네. 4년간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300명이었는데 2년 동안 함께 무죄 다 합니까? 예, 연수를 받고 제주도, 설악산 수학여행을 예. 같이 다녔지만 지금도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관장을 할 때 총무과 네. 직원들을 행사 때 늘 접촉하고 자주 만나지만은 이름과 얼굴을 그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근데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선거직이 그걸 기억한다는 건 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법리상 죄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증거상 알았다 몰랐다가 입증되기도 어렵지만 네. 입증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선거법에 보면은 학력, 경력, 행위 등에 관한 나열이 거짓말을 돼 야쳐버리는 있습니다. 겁니다. 나열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갖고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소를 그러니까요. 안 하고 뭐 만약에 정말 뭐 이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말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입증합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기소하는 검찰이라면 기소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기소를 해가지고 구형까지 2년을 내버리고 뭐 협박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장에다가 그 네. 내용을 써놨다가 이게 범죄가 구성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네. 1년쯤 지나서 공소장을 뒤늦게 네. 바꿔서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희한한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뭐 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 보시는 거고. 그리고 예. 이제 그 국토부의 그 협박, 국토부 협박 부분. 이 네. 부분도 그 국토부가 식품연수원 부지를 네. 주거단지로 바꿔달라고 3, 4년 가까이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협조해달라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혁신도시법. 네. 거기에 보면은 협조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식품연수원 부지가 협조 의무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심적인 부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심적인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이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부정확한 표현인 것이지. 좀 객관적인 것만 좀 하면 그래 따지면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거는 싹 다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비교가 안 거짓말인데요. 그러니까 되죠. 예. 그런 걸 안 하는 게 맞다는 거 제 말씀은. 예. 이것도 안 하는 게 맞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맞습니다. 기소한 걸 판단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또 갖고 구형을 2년을 해봤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협박받았다는 그 내용도 그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네. 이게 선거 현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기 때문에 예. 선거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 선거법에 해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감법 네. 국회 그 증감법에 보면은 네. 그 어떤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자, 그렇다면 위증교사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증교사 부분은 이제 녹취록을 한번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저 뭐 박균택 TV에도 예. 게시를 해놨습니다만 네. 그 내용 30분짜리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위증의 교사냐 어떤 기억을 환기시켜달라는 부탁이냐 네.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억을 되살려달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네. 있는 대로 얘기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아하. 다만 이제 검찰은 쟁점을 제시를 하면서 예. 여러 번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기억을 오염시켜서 아하. 사실상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네. 기본적으로 16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오래된 일을 부탁을 하다 보니까 네. 기억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그게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게 야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지 여당 인사에 관한 사건이거나 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네.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요 뭐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판부는? 그것은 법원에서 심증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은 예, 뭐 예, 당연히 그 뭐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위증을 시키거나 했다기 보기는 어렵고 지금 검찰 공소장이나 보면 어떤 특정 부분 이 예. 부분은 좀 거짓말을 시킨 거 아니냐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법원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문제를 그동안에 제기를 했으니까 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오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네.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말은 예. 전후 맥락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달라가 아니라 아하. 네가 그때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그 분위기를 전해 들었던 것을 들었다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 네.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보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 김진성 그 증인이 제가 네. 보기에는 거짓말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위증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네.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본인이 이런 처벌을 주장을 할까? 받았잖아요. 위증죄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검찰이 그 대형 알선수재 사건, 네. 특가법 위반 사건 2개를 쥐고 있습니다. 아. 근데 수사를 해놓고 2년째 기소를 안 하면서 김진성 씨에 관한 걸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공범은 기소해서 예. 징역 5년이 지금 선고됐는데 김진성 씨는 기소를 안 하고 있죠. 네. 결국은 손에 쥐고서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네. 오히려 그 수사검사들이 나중에 예. 직무유기나 그러니까요. 협박죄로 처벌받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 그렇게 생각하고 비슷한 있습니다. 맥락에서 만약에 지금 그게 맞다 그러면 뭐 지금 저기 누구죠? 이화영 지사 사건하고도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것도 예. 뭐 김성태 씨는 김성태 씨 특히 김성태 씨 다른 사건 붙잡아 예. 자본시장법 이런 거 붙잡아 놓고 예. 그거는 봐주고 요거 진술 잘해주면 요거를 기소하는 예. 요거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구속 상황도 아니잖아요. 국가보안법도 다 빼줬고요. 예, 다 빼주고 예. 그거랑 맥락은 같네요. 예, 비슷한 행태를 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검찰이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옛날 검찰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 이런 짓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왜 과거에는 비판만 받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범죄적 행태까지 저지를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어떤 쥐어 있는 검찰의 모습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 계시니까 아마 더 잘하시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예. 민주당에서 1심 예. 재판부 만약에 왜 1심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 판결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결론이 같게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좀 안 되는 거 같고 의원님이 1심 그 판결에서 못 다루는 그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까 다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1심 때 많은 증거가 유리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무시당하고 이화영 그 부지사가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재명 그 지사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1심 판결 후에 네. 그 새로운 증거들이 좀 드러납니다. 아 판결 예. 후에 나왔다는 거죠? 예, 그것은 예. 이제 이재명 아하. 지사에게는 그 대표에게는 유리한 내용이겠죠. 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그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 리호남이 필리핀 맞냐 안 맞냐 이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통일부 문건, 예. 경기도 문건에 의하더라도 전혀
리오남이 필리핀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예. 것이 그 자료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북 송금의 그 목적이 네.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냐,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냐, 네. 여기도 이제 다툼이 있는데 1심 판결 후에 네. 안부수라는 주요 그 협조자, 네. 이 인물이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오피스텔, 네. 딸의 오피스텔을 제공받고 증언을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황도 하나가 드러났고 네. 또 어제 어느 그 뭐 보도에 보면 나오는 네. 게 김성태 회장의 쩐주이면서 네. 양어머니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연세 드신 여성이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의 그 저 대북 사업을 위해서 돈이 지출됐다고 그 대화한 내용이 녹취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들도 너무 많은 뿐더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문건에 보면 쌍방울 주가 부양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국정원 문건을 믿어야지 김성태 씨 말을 믿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냈던 것도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증거가 있으면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예. 신빙성 없습니까? 거짓말 계속 하던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국가기관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그 증거 유무를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그 수사나 1심 재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불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사람의 관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둘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면서요? 유일한 쟁점이 뭐냐면 남이 바꿔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냐 없냐. 슬쩍 했냐 말했냐 그거. 예, 남이 숫자석에서 바꿔주는 거 예. 통했냐 안 했냐가 지금 쟁점일 정도로 그 관계는 전혀 무관한 사이인데 네. 그게 어떻게 100억을 주고받은 사이의 관계입니까? 네. 이것은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여권의 어느 인사였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었으면 애초에 이것은 수사의 가치가 없다고 무시를 당했을 사건이죠. 네. 예, 그래서 약간의- 이것은 관계에서부터 이것은 수사의 가치도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조작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적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감에도 나와가지고 연어 파티 같은 거 얘기 하잖아요. 예. 진술 같은 거 진술 세미나 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저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그 메모를 할 때 네.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를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6월 30일경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보니까 아마 6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은데 날짜가, 예. 날짜를 잘못 특정했던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내용을 보면은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이화영 부지사를 21번을 동시에 부르거든요. 같은 시간에 불렀다 같은 시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21번 불러서 뭐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예. 같이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서로 뭐 담소를 나눴겠습니까?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 얘기대로 그 진술 협조를 요구하고 해유 협박이 있었고 네.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원지검이잖아요. 예. 근처에 뭐 지금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도 하니까 어느 예. 시간에 중국집 찾아보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한 거다, 피고인이 거짓말한 거다 하면 여당이든 검찰이든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더 반박을 못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 틀린 거. 네.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가 그때 술을 예배만 됐냐 네. 마셨냐 네. 아니면은 안 마셨냐. 뭐 종이컵으로 이 했다면서요. 두 가지의 그 뭐 문제점 가지고 좀 따질 뿐 왜 21번이나 같이 동시에 불렀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박성재 장관은 만약에 이화영 수사가 조작이라면 당장 사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아마 법사에서 얘기한 걸로 이제 국감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이화영 피의자를 네, 뭐 100번, 100수십 번이 넘게 불러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회합할 기회를 21번이나 줬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네. 국가보안법은 기소도 않고 봐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진상 조사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네. 인정되면 범죄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네. 근데 이것을 정권 마음에 드는
짓을 했다는 이유로 봐준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본인이 지휘하는 법원, 법무부와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이 장관의 이 발언은 흑역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런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치킨 게임 같아요. 그냥 말로로 가려고 저러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좀 마음은 좀 착잡하실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예. 그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데 왜 네.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조직도 필요 없고 예. 조직은 망해도 되고 나만 살면 된다. 네. 당장 눈앞에 1년의 인사 혜택만 받으면은 예. 나는 내 부끄러움도 아. 또 조직의 명예도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너무도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안타까운데 막 그런 지금 검찰을 비판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연루된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요. 디올백 사건, 이건 모두 불기소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검찰입니다. 이게 검찰. 검찰이 그 문을 닫는 상황이 오면은 네.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예. 전임 검찰총장도 속여가면서 음흠. 불려 나가서 핸드폰까지 뺏기고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감사 전날 민감한 사건은 국정감사 때 처리를 않는 것이 관행인데 전날 이걸 일부러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전날 그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예. 뭐 용산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부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 조직의 앞날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검찰 흥망사에 네. 기록될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심우정 총장한테 이렇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을 하니까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 잘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믿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조금 씁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훌륭했던 네. 저 심우정 검사가 그런 심우정 검사는 발언을 또 하는 걸 이렇게 보고 특수사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주로 기획이나 행정 업무를 많이 했죠. 관리통을 예. 많이 예, 했죠. 예. 네. 근데 그런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참 네. 답답했죠. 근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나 네. 그냥 말을 못하고 한숨만 쉬는 검사들이 많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심우정 검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갑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걸 이 순간 편하게 넘기자고 그걸 옹호하는 발언으로 넘기게 된다면은 결국은 본인이 검찰의 의자왕, 네. 마지막 총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의자왕, 걸, 예. 좀 고민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그냥 단적인 예로만 해도 이재명 대표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이게 젠지 법조인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기소를 해가지고 구형도 최대한 구형을 하는 모습 등등. 김건희 여사는 조사 자체도 안 하고 부르지도 못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휴대폰 뺏겨가면서 조사하고 모든 범죄같이 보이는 걸 갖고 다 불기소 처분하는 거. 이거 지금 이거 국민들이 보면 그냥 3살만 애들 3살만 아니죠. 초등학생만 돼도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전에만 해도 대충 하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예. 이제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박살내고 한쪽은 완전히 봐주고 이런 모습 진짜 현 정권의 검찰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예와 자존심을 포기해버린 사례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의 법조인 네.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의 법조인들보다도 네. 좀 못한 겁니다. 아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의 검사들보다 민주적 의식은 훨씬 약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을 했던 흔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잘못은 많이 했지만 오히려 뭐 3.1운동 때 네. 그 저 철부발 형량이 뭐 군사정권 때 네. 집시법 형량보다 더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1년 뭐 이렇게 많았어요. 예, 지금 구형을 보면은 분들. 군사 독재 시절보다도 더한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존심, 명예감 이걸 네. 상실해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결국은 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그 일제 때 검찰
또 군사 정권 때도 검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민주정부가 됐는데 검찰이 뭔가 이 헤게모니를 잡고 막 주도권을 잡으면서 더 나쁘게 변질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배에 구멍이 났는데 네. 선장이 되겠다고 네. 싸우는 사람들 수준의 저는 그런 의식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자,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다 가로막고 있고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명태균 지금 게이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농단 예. 아니면 공천개입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은? 그 사건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네. 그 무속인과 결탁한 영부인의 국정 개입 예. 뭐 이거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속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씨는? 강혜경 증인은 네.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지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국감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지력이 잘 맞춘다는 것인데 네. 그런 거나 예. 또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나 또 선거 날짜에 따라서 당락이 뭐 바뀌었을 거라고 네.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네. 뭐 거의 무속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어젠가 보도된 건데 예. 조폭 출신 항모 씨라는 사람이 이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명태균 씨한테. 뭐 그 예. 지금 한국미래연구소. 예. 야, 이것도 좀 놀랍거든요. 조폭이 뭐 이런 데 끼어들어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폭 출신 인사를 상대했던 것도 분명히 네. 맞는 것 같고 예. 그 조폭 인사가 왜 거기에 개입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은 이제 부인한다고 하니까 네. 수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경위가 분명히 이상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후속 보도를 보니까 네. 그 황목 씨의 또 뒤에는 네. 지방선거에 예비 출마하려고 후보가 했던 있습니다. 예비 네. 후보 예. 거기가 또 뭐 뒷돈을 댔다는 설도 나오고 네. 또 그 대가로 사단법인의 그 무슨 뭐 회장을 맡았다는 그렇죠. 후속 보도가 나오던데 네. 그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현재로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그렇게 뒷돈을 댔던 그 인사가 또 인사상 혜택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 보면은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뭐 인사 개입 문제 네. 이런 것들도 뭔가 간접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됐으면 의원님 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사해야죠. 저 바로 휴대폰 어떻게든 해가지고 누구든 빨리 휴대폰만 하면 다 밝혀낼 수 있잖아요. 휴대폰 저는 다른 거 압수수색 필요 없고 휴대전화만 좀 하면 좋은데 이걸 계속 방치해 두는 것 같거든요. 아마 신병 처리도 해야 압수수색하고 되는데. 조사하면은 드러나 버릴까봐 아, 진실이 드러나 버릴까봐 아마 늦추고 미루는 아니 것이겠죠. 이것도 검찰이 공명정대해야 되고 공정과 상식에 맞아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차 예전부터 강조했던 건데 이 검찰이 그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럼 검찰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큰데 또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뭐 획기적인 뭐 행동이 나오지 않는 한 네. 검찰은 뭐 개혁을 당해야 맞는 것이고 네. 핵심은 직접 수사권을 이제 뺏는 것이겠죠. 네. 직접 수사권을 뺏어서 뭐 중앙 뭐 수사청이라고 얘기하는 네. 한국식 예. 그 FBI 그 기관에 직접 수사권을 넘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대신에 형사부 중심의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권 감독 기능, 권익 지킴이 활동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서 수사기관에서 인권 그 보호기관으로 그 기관의 성격 자체를 변질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 보호 플러스 기소를 하는 역할을 예, 그렇죠. 또 원래 예. 외국의 지금 예. 검찰처럼 예. 미국의 검찰처럼 예. 아니면 독일의 검찰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씁쓸하지 않습니까? 검찰 계셨는데. 씁쓸하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국민들이 뭐 70년 가까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던 이유는 경찰 수사보다 낫지 않겠느냐 네. 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지금처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할 거면 경찰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차라리 인권 감독기관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이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항상 부지런하고 바쁘신 것 같아요. 아우 예, 뭐 제가 다른 능력은 없어서 부지런한 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일찍 왔다 갔다 하실 그렇게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을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잖아요. 요즘은 출퇴근 안 하시죠? 지금도 출퇴근. 정말 그거 지금도 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부여, 청양, 공주인데 네, 공주에서 국회까지 여의도까지 항상 출퇴근을 거의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초선이었잖아요. 네. 19대는 2012년에서 16년까지. 예.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초선 때도 이제 4년 내내 공주에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했고 이제 8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 반응이 또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냥 거기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대략 2시간이 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님들보다 오히려 그러네요. 제가 더 짧게 걸려요. 예, 그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하고 예, 비교해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공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터미널까지 오는데 예. 약 1시간 반 한시간 반 걸리고 거기서 여의도까지. 여의도 그 국회까지 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예. 25분. 와. 예.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 다니면서 지역구 분들도 많이 볼 거고 또 지하철 타면 또 많은 국민들 시민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지하철 타는 구간이 제일 재밌어요. 아. 거기는 이제 공주에서 고속버스 네. 타고 올라올 때는 이제 공주의 지역구 분들 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막 그 마을에 무슨 정자를 좀 놔달라, 무슨 마을 안길을 포장해달라, 네.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막 이런 일들부터 정책 제안까지 많은 말씀을 듣긴 하는데 예. 이 지하철에서는 지역구 주민만이 아닌 아주 다양한 분들 국민들, 시민들 다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입법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에다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사무실이 보통 2개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회관에 하나 있고 지역구에 지역구 하나 사무실? 있고 네. 저에게는 고속버스 의원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자, 이번 국감 21대 국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19대 하다가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때는 네. 이제 의원들끼리도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 당이나 각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는 뭐 상들이 있어요. 네. 국감 잘했다고. 그래서 19대 때는 아마 제가 거의 국토위 소관이었는데 네. 정말 싹쓸이하다시피 이제 네. 그 했는데 어허. 이제 8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8년 만에 간절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들어오신 그 초선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약간 알려주시기도 하겠네요. 아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후배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또 기쁘게 바라보고 있고 네. 8년 동안 국민과 시민 속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아주 간절하게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감 얘기도 하지만 지금 나라 상황이 좀 국정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뭐 어제 지금 대통령 육성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긴급 공개를 한 거긴 한데 좀 뭐 탄핵 등등의 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탄핵이란 말은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꺼내기가 어려운 사실 어려운 용어잖아요. 말이잖아요. 써서도 좀 쓰면 집권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예,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 탄핵이라고 하는 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고 네. 우리 국민들은 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네. 뭐 무슨 민주당이 이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네. 무슨 막 정파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한 번 그런 트라우마를 가졌던 국민들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바로 앞 코너에서 네. 우리 박지원 앵커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라고 하는 걸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왔고 네. 어제 그 녹취 공개를 통해서 아하. 이 모든 전국의 변곡점이 이제 지났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제는 탄핵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생각하는 된다고 거군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서 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대놓고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저희 조사도 좀 뉴스토마토도 그런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어쩌면 반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건 지금 심각한 건데.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이야기를 설사 정치권에서 네. 민주당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이상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충정인 것이지 민주당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집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파적 이익이 절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진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 여당이 큰일 났구나라고 반성하고 네. 국민의 목소리가 어디 있는지 듣고 빨리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안에 탄핵 발의 의원연대 뭐 이런 걸 지금 아니 그거를 앵커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만큼 탄핵이라는 말이 국민들 들으시기에 네. 너무나 아픈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정파적 이익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전체 야당입니다.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사회당, 뭐 기본소득당 뭐 네.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하. 이제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처럼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오시게 하는 이런 어려움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네. 이제는 실제로 탄핵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 광장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제도권 안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왜 거기에 탄핵 발의 준비의원연대라는 준비라는 말을 넣냐면 예. 이 문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법적 제도적으로 위헌과 위법을 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번 따져보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준비의원 연대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민주당이 그 중에 이제 9명의 의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아직은 잘 국민들에게 모르셨어요. 예, 사실은 오늘 거의 첫 얘기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9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신중하기로 소문난 박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수현 우리 의원님 사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도 다 꼼꼼히 따져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1차로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 많은 언론들이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어제 그런 어떤 녹취 공개나 변곡점이 네.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이미 아하. 하루 이틀 전에 이미 저희들이 이제는 준비를 떼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정식으로 11월 13일 날 이제 준비를 떼고요. 네. 탄핵 발의 의원 연대라고 하는 모임을 정식으로 발족하기로 했는데 현재로 35분의 의원님이 참석 현역 35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참석하고 참석하시는군요. 있고요. 예.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이 말씀에 맞추어서 같이 갈 텐데 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안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지만 11월 13일 날 그 발족을 하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에 공동 대표입니다. 아, 대표시군요. 예. 탄핵 발의 의원 연대의 대표. 또 다른 대표, 공동 대표라면 다른 정당입니까? 조국 그렇습니다. 정당? 예. 밝힐 수 있는 거. 그럼요. 조국 누굽니까? 혁신당의 이제 황운하 의원님. 원내대표가 네. 공동 대표를 하기로 현재는 내정된 상태이고 예. 13일 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선출이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은 어제의 녹취 공개하고는 관계없이 준비를 하는 거고 11월 13일에 탄핵 발의 의원 연대 발족이 되고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대표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어제 녹취 내용을 조금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민주당이 긴급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갖고 있던 거를 그냥 시기상 낸 건지 왜 긴급으로 낸지 그런 것들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저도 네.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신중하고 아하. 보안 속에 이 문제가 다루어져 온 것이고요. 예. 그만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께 충격을 드릴 수 있는 국민이 네. 아파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녹취의 입수 경위와 뭐 이런 것들은 밝힐 수가 없을 텐데요. 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 노력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공개할 녹취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소통수석도 하시고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 반응이거든요. 네. 공천 지시는 안 했고 대통령이 좋게 얘기했다.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고 윤상현 위원장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다라고 대처를 했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안 되는 것도 압니다만 예,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중하지만 한마디로 웃기고 있다. 그 정도는 웃겨요 정말로. 웃깁니다 진짜로. 근데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예. 대통령실이 보였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입국닫. 입을 닫고 있었죠. 말을 안 하고 말을 예. 안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안은 한 달이 지나서 해명이라고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땐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이 즉각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 출신이고 홍보 수석 출신 네. 아닙니까? 예. 저희 때는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했지만 예. 당연히 제가 할 일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민주당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네. 드디어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대응이 늦을 뿐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바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대응이 바로 즉각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바로 반박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녹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면 네. 명태균 씨에게 뭐 그냥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즉각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 연락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취임 전날이에요. 취임 전날. 취임 전날 그 자체가 거짓인 게 드러난 거예요. 예. 다른 내용을 빼고라도. 아유, 참. 이 내용의 심각성은 이제 국민께서 판단하실 텐데 우선 대통령실이 대응을 보면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 대응하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정말 심각함을 느끼는 거예요. 청와대에 계셔 보시니까 네. 대통령실에 아니면 청와대에 이런 해명은 신뢰감이 엄청 10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식적인 그럼요. 대응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웃긴다고 제가 예. 이런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녹음이나 녹취가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물어볼 때는 없거든요.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 이 전화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그 지점을 네. 지적을 했는데 네.
이런 사안이 생기면 대통령님과 영부인께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예. 그 두 사람 아니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웃길 정도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저는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 드렸어요. 방송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질문을 못 한다.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대변인하고 또 소통 수석 네, 하셨으니까 뭐 비슷한 일은 뭐 그 이런 일은 없었지만 문재인 그렇습니다, 정부 시절 그렇습니다. 정부 때는 혹시나 비슷하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대변인은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훌륭한 앵커신데 어떻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유 뭐 절대 짠 게 아니잖아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서요. 제가 그 일을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제가 거예요. 2017년 네.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갑자기 출범을 했잖아요. 네. 탄핵이 되고 네. 인수위도 없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이제 호출을 받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저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대변인에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였어요. 특권을요? 진짜로요. 예.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뭐 새벽이 됐든 밤 늦게가 됐든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와,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대통령을 만난 첫 자리에서 첫 말씀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만나고 기자님들께 춘추관이라고 하는 기자들 공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식 브리핑 말고. 백벌이라고 그러죠. 백벌. 예.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는 재밌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많이 됐는데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이게 너무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했던 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을 하면서 또 국민소통수석을 하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진실로 네. 그렇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고 대변인의 역할인데 저는 막 다 보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요. 그때도 15시간 이후에 나와가지고 김은혜 전 수석이 자세히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은혜 홍보수석 네, 제가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잖아요. 홍보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이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네. 뭐 다른 내용은 빼고 예, 예. 바이든 날리면 뭐 빼고 빼고 정말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네. 제가 같은 동업자로서 어떤 표현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동지의식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사실은 15시간 지나서 나오는 게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빨리 해명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 알려야 되는데 대통령은 말씀을 안 주셨을 것 같고요. 제 추측해보면. 그래서 그 시간에 15시간을 얼마나 홍보수석이 고민을 했을까. 피가 말랐을 그러면서 예. 창조적인 이거 창조해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면으로 그래들 이번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밑에 참모진은 사실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지 몇 번이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응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지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웃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네, 대통령 개인의 보좌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국민을 섬기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여쭤봐야 돼요.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를 드리려면. 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을 섬기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 있어요. 그런 조직이어서 근데 정말로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보수 언론의 어제 사설과 논평의 제목을 보면 네. 비극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제목으로
보수 언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비극이 예. 잉태됩니다. 예. 그래서 비극의 씨앗. 이 다시 한번 이 전국의 이런 흐름과 국민의 경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은 탄핵돼서는 안 된다. 정말 잘해라라고 네. 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달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자격이 없죠. 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모든 대통령실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마저도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 뭐 보수 언론의 사설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도대체 어떤 처지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처지는 아내를 향한 처지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처지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국민의 공직입니다. 공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 예. 사적인 얘기를 할 때가 네, 아닌데요. 하여튼 뭐 그런 심각한 정국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탄핵을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은 그런 아픔을 주지 않도록 어제 민주당의 녹취록 공개를 네. 기점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바꾸는 네. 그러한 어떤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거하고 관계없이 탄핵 연대 의원 연대는 지금 발족이 된다. 그렇습니다. 11월 13일 날. 네. 자, 또 하나 좀 이게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보단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특보단에 이름 올리셨어요. 저도 예.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예. 당에서 저에게 뭐 그런 거 제안이 온 바도 없고 하지만 아마 언론 기사에 의하면 네. 다음 주쯤에 민주당의 이제 대표 특보단이 이제 발족한다 네네네네. 이런 기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분야별로 정무, 경제, 네. 그다음 민생, 그다음에 언론 뭐 이런 정도의 특보단이 구성이 되고 현역 국회의원들로 네.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아마 제가 이제 언론 쪽으로 특보단의 하겠죠. 단장으로 예. 내정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인데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 네. 아직 정식으로 당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 사실 그 특보단에서 뭐 또 할 일이나 이런 것도 차차 정해야 되겠네요. 아직은 정확하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언론의 기사의 초점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권 플랜이라는 말도 민주당에서 쓰는 것도 뭐 사실이지만 네. 저는 이런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집권 여당이 국민을 향한 이런 일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지금 위기로 좀 빠뜨리고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최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질이 멸렬하니까 빨리 대통령 끌어내리고 우리가 집권해서 우리 정파의 이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만약 저에게 그런 어떤 당에서 제안이 오고 역할을 맡아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집권 여당이 못하는 이런 일을 제1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인가요? 11월 2일 날 그렇습니다. 민주당 예. 장애 집회가 예정돼 네네.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방탄 아니냐 이재명 대표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5일 그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그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것에 대한 네. 말씀 드리면 아니 그러면 집권 여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를 다 지나서 네. 이제 기소가 되어서 네. 지금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선거 남았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법원에도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예.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집회를 하면 법원이 예. 판사가 부담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왔나 봐요. 아. 네. 민주당은 그런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선고만 남은 이 시점에 방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선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내일 이제 그 집회의 명칭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라고 제가 할게요.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입니다. 규탄 대회. 지금 네.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민생은 이렇게 어려운데 뉴스만 틀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안 된 곳이 없어요.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경인데도 집권 여당은 민생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네. 오로지 모든 것이 김건희 그야말로 김건희 방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을 이야기합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과 뭐 실제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에 대해서 무혐의 맞습니다. 처분했고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뻔뻔하게 네.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거 하면 대통령은 다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께 이런 장애 집회를 통해서라도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검찰에게는 아하.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과 경고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가지고 왜 민생을 안 돌보고 그런 국회에서 할 수 얘기합니다. 예. 하는데 밖으로 나가? 그건 그들 이야기죠. 네. 예. 결국은 그 2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면으로는 지금 딱 멈춰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에서 또 하겠다라는 좀 말씀까지.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녹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그 녹취가 나온 변곡점이 됐기 때문에 어제 내일 장애 집회를 앞두고 오늘 민주당이 긴급하게 전체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 위원장들 오늘 11시인가 오늘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아, 그럼 지역위원장들 다 옵니까? 네, 다 옵니다. 오, 예, 엄청 예. 큰 어떤 행사.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이 문제가 우리의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그 위기 의식을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내일 장애 집회의 여러 가지 성격과 이런 것들을 잘 규정하고 이 전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민주당이 다시 한번 규정하고 네. 국민과 함께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작을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꼭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탁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